네,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민주당 얘기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일정이 아직도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제 다시 연기가 되면서 계파 갈등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 당 내부의 소란, 계파 갈등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전에도 대선 경선에 있어서는 늘 잡음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경선 룰을 전에 각 주자들이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고 또 아니면 대선 승리를 위한 전체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각자의 이해관계들을 주장하고 해왔는데요. 지금도 그와 다른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당원 당규에 의하면 제88조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네. 그때는 당무위원회에서 경선 날짜나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라는 부분을 코로나로 들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에 가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예측하는 그런 집단 면역 그 정도의 날짜를 예측을 하자고 하면 한 11월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국민의힘이 또 대선 주자들 경선에 또 불을 피우기 시작할 거고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 경선의 붐업 흥행 요소를 따져서라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연기를 하자라는 주장들이 있고 네네. 또 지금 1위 주자로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시험 공부 갑자기 벼락치기 한다고 연기한다고 그 순위가 바뀌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원칙을 고수하고 계신데요. 저는 어쨌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한 것이 사실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들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곳이 의원들 중심의 그런 논의 구조 틀이니까요. 이런 소집을 해서 토론을 해보자라는 것 같고요. 주말 내에 송영길 대표는 대선 주자들을 만나서 이 합의점을 찾아보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국민들은 보시는 시각은 다 제각각 다르실 것 같고요. 원칙론이 어긋나면 민주당이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처럼 또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진정이 된 이후에 전체 대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흥행 요소를 갖춘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도모하자라는 분도 팽팽하게 의견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결론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전면전, 또 약장수, 이런 센 발언들을 하고 계시지만 네. 결국은 조금 대승적인 측면에서 양보도 해주실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민 전 의원께서는 이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국 칼자루는 이재명 지사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거예요. 이 경선 연기를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담보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흥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당내 화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제 후보들끼리 앉아서 단판을 짓지 않는 이상은 송영길 대표가 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가 말씀드린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는 결국 지금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합쳐서도 1등을 할 때도 있고 이제 물론 윤석열 전 총장과 가축전을 벌일 때도 있지만 여당 내에서 압도적인 1등인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만일에 경선 양보를 한다면 일정을 연기하는 걸 양보를 한다면 이런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경선을 연기를 함으로 인해서 친문 지지 세력들, 특히 강성 친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 포용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온건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따라서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그 경선 연기에 합의해 준다고 해도 이 경선이 흥행이 안 되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연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도력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참 곤란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해준다면 사실은 이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기준은
친문 지지 세력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송영길 대표가 주말 사이에 이제 대권 주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연기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본선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른바 언론에서도 부추기다시피 하는 계파 갈등을 또 봉합하고 또 다 끌어안고 마음을 얻어서 가기 위해서는 1위 하는 주자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길어봐야 한 2달, 2~3달 뭐 그 이내일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확률이 뭐 90% 이상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기대 섞인 그런 예언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민주당 그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랑 양도세에 대한 그 논의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완화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더라고요. 어떤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표심을 가지고 오는데 좀 더 주력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충 작용을 뭔가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종부세 2% 완화로 된 것 같은데요. 결국 이를 두고 사실 뭐 세제 부자 감세로 뭐 후퇴를 했네 안 하는 논란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세제가 많은 분에게 어떻게 혜택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더 고려한 부분이 있다. 고육지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택에 대한 부분에 모두가 다 같이 합의점을 두고 원칙을 두고 세제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1가구 1주택 소유로 잡고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2주택 이상 그리고 투기 수요에 대해서 보유세 등의 그 세제의 아주 장벽을 높이는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2019년 통계를 보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과 소유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보급률은 110%가 넘어가고 그런데 정작 소유율은 70% 이하. 특히 서울만 따져보면 보급률은 96%인데 그러니까 정작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48.6% 정도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서도 1가구 1주택을 다 소유하지 못하는 세대들에 대한 뭐 분노, 민심 위반들을 잠재울 수 있는 세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이고 그 원칙은 계속 고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양도세 완화도 거래를 促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취임 첫날 광주를 찾았는데 또 나흘 만에 또 호남을 향했습니다. 지역 발전 또 일자리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호남 민심을 위해서 좀 진정성을 보이는 행보다 이렇게 네. 보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호남 지역 방문한 지도부는 여러 분 있었죠. 과거에도 항상 모든 지도부들은 호남은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지금 지도부 체제에 들어오면서 호남 지역 방문이 언론에 크게 이제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전후로 호남에서의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뭐 정운천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호남에서의 5.18 관련해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요. 현장에서 그 행보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에서 높아진 것도 있는데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이제 호남 민심이 국민의힘이 이제 드디어 변하나 보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광주 5.18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광주 일정들을 이제 잡는데 그냥 일정이 아니라 가서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만나는 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내놓는 것이 호남 여론에 조금 더 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거에도 뭐 사실 뭐 어떤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지역 발전을 할까요? 간담회는 많이 했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법안으로까지 이어지겠다. 그리고 정책 입안하는데 국민의힘이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저희가 당 지지율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이제 지난주와 같은 31%, 또 국민의힘은 보시는 대로 30%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최고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그 분석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대한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30의 2, 3% 이상이 국민의힘으로 쏠려갔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서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점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등 오스트리아, 스페인 방문 등의 그런 언론 보도가 예. 좀 더 많았더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추이를 지켜보는 결과니까요. 또 한편 저는 아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 호남으로 가셨는데 그 외 형상의 그 호남 행위 아니라 저는 사무총장으로 기용하신 한기호 의원에 대한 그 예전에 그 5.18에 대한 망언 등에 대한 부분은 사과를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니까 무당층에서 이제 3%포인트가 줄었고 네. 아침 또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당층에 있던 샤이봇을 좀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몇 달 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완만하게 좀 상승한 적이 있었죠. 상승했다가 정체를 잃었다가 예. 약간 하락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 2, 3년 전에 비해서 올랐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사효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민주당과 청와대에 대한 실망한 지지층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소수는 국민의힘으로 넘어왔고 그다음 나머지는 중도층, 무당층으로 말씀하신 대로 무당층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준석 이제 당대표 체제로 체제가 딱 갖춰지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에 실망하거나 청와대에 실망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무엇인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적극적 지지층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사실은 특정 정당의 지지층으로 변화하는 데는 사실은 정책적인 이슈, 민생의 이슈가 상당히 큰 게 작용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데 앞서서 저희 첫 번째 주제로도 두 번째 주제로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관련된 거라든지요. 이 민주당과 청와대의 원칙 없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민생 관련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이거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통한 국민의힘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 어제 라디오에서 27일쯤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겠다. 또 국민의힘 입당도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민심 투어 후에 입당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가 바뀌었는데 좀 어느 정도 대변인과 윤 전 총장 간에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낳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변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근데 대변인의 어떤 발언이 있고 그걸 바로 반박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는 장해찬 방송인이 발한 거에 대해서 대변인이 반박을 했고 또 대변인이 나와서 언론 인터뷰한 거를 후보 측의 또 다른 인사가 반박을 하는 굉장히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네. 정리가 안 된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좀 실망으로 돌아서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빨리 윤 전 총장이 직접 발언하고 메시지를 내는 이런 방향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심 투어라고 하는데 사실 민심 투어라는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뚜벅이 다서 국민들을 만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잘 조직화가 돼서 계획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 가서 어떤 현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을 만나서 대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말 완벽하게 정말 꼼꼼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 대변인과 후보자 본인 간에도 이 메시지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 투어를 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영향이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빨리 후보 본인이 나와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윤 전 총장에게는 앞으로 대선을 계획하신다면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대변인과 본인의 말이 좀 다른, 그러니까 전원 정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가 되던데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네, 됐다. 첫 번째는 그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자신의 지금 지지율을 공고히 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좀 더 존재 가치를 높이겠다. 뭐 이 두 가지로 저는 봐지는데 어찌됐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민심 투어, 민심 탐방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껏 검찰로만 살아오셨고요. 모든 사안들을 이것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죄가 있나 없나라는 잣대로 평가하면서 지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민생, 그 민심의 밑바닥까지 직접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더 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전원 정치의 엇박자든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 아직 그 제대로 대선 주자, 대권 주자로 나서기에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하루아침에 공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또 미숙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금세 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하루속히 국민의힘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센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주변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이라는 대변인의 얘기도 있긴 했지만 좀 더 자신의 그 위치, 세력들을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포석도 깔고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 좀 이 엇박자의 흐름들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국면이 많은 것 같고요. 이 민심 투어, 국민 투어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랑 윤석열 전 총장의 약간의 신경전이랄까요? 이런 발언이 오간 게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민심 투어는 그렇다면 이전과 과거와는 다른 좀 행태로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저도 민심 투어 해봤거든요. 네네. 특별히 다를 거 없고요. 정말 밑바닥 민심을 만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 구성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식도 중요한데 이분이 지금 뭐 당도 없고 어떤 플랫폼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또 지금처럼 어디 한 군데 가셔가지고 셀카 하나 찍으시고 대변인이 메시지 하나 내는 정도의 민심 탐방이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안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명히 빅피처, 그 그림을 그렸었던 분인데 만나주지 않아서 계속 외부에서 저렇게 비토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좀 실개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이제 민심 투어는 어떨 건지, 그리고 또 여기서 질문하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왜 안 만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갈짓자 행보라고 좀 많이 비판들을 받는데요. 이 갈짓자 행보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지금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어떤 측면이냐면 대선을 나간다 안 나간다 그 측면이 아니라 어느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고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윤 전 총장이 본인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뭐 범여권까지도 아우르는 그 제3지대에서 큰 대승리를 이루겠다라고 하고 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큰 정치는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행보를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야. 이 후보는 정말 통이 큰 정치를 하는구나, 포용하는 정치를 하는구나, 이분은 굉장히 협치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먼저 본인이 선언하는 것도 약간 조급함과 준비가 덜 된 것이 약간 혼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김종인 전 총장을 이제 안 만난 이유는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만날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어떤 야권과 어떤 손을 잡는 것이 전격적으로 보임으로써 여론이나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언론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좀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야권으로 온다고 그랬다가 또 범여권까지 아우르는 큰 빅텐트를 만들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언제 대선 출마 선언문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런 다음에 또 어느 당에 입당할지 또 모른다 그랬다고 해서 이거는 뭐 국민의 힘이 아니라요. 이거는 국민들께 굉장히 예의가 아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같은 범야권의 훌륭한 주자로서 윤 전 총장님을 본다면 빨리 결정을 내리고
빨리 행보의 투명성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좀 더 예.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준석 돌풍의 그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이 메시지에 있어서 직접 소통, 예. 그리고 신속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것을 보면서 정치의 시원함을 느끼고 또 정치 혁신을 바라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를 세운 그 세력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였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런 정치 문법에 지금 완전히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지금 좀 당혹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소통이 좀 하루빨리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윤 전 총장도 그렇지만 또 최근 야권에서는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의 행보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엔 또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조만간 좀 대선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겠다, 정리를 해서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권 출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지 또 과연 감사원장이 대권 출마하는 게 맞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국감장에서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 가까운 질문에 입장 표명을 그 즉시 노라고 하지 않은 모습은 저는 정치적 중립, 독립에 위배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다양한 판단이 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판단되는데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미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미담은 미담대로 놔두고 저는 야권에서 계속 러브콜이 있는 모습들은 사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든 그런 모습들로 지금 반사 이익을 얻는 분들을 계속 그 야권의 주자로 모셔가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인사 실책으로도 저는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1야당에서 그러한 분들을 또 모셔가가지고 주자로 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좀 모순적이고 불합리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일단 국민들의 열망이 문재인 정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열망을 받아들이는 여러 후보들이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과거에 없었던 전례들이죠.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선 후보로 나간다든지 감사원장을 하신 분이 바로 대선 출마를 한다든지 등은 전례가 없었던 일은 맞고요.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거취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분 직접 발표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거취를 좀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좀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야기 당연히 윤 총장도 그렇고 윤 전 총장님도 그렇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죠. 내가 왜 이런 전례가 없는 행보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만일에 대선에 나간다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다. 물론 전례가 없었지만 합당한 이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의 지지율이나 기대가 계속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기대와 지지율은 저는 바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분들이 왜 나오게 됐는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라고 가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큰 정책 실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이런 자리에 전례 없는 두 분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대권 행보에 오르내리는 국민들께 기대를 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먼저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지역위원장,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